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는 없을 단어라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제 앞날의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말이 되어버렸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낳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남들한텐 허락이 되었지만 저에게만큼은 허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된 건지 답답할 따름인데요.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미 결혼도 30대 중반에 좀 늦음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일을 맡아 하면서 완전 일 중독이 되어 바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저희 회사 거래처 쪽에 오랜 고객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며 안타깝다고 소개팅이라도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참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라도 보라며 주선을 해주었죠. 원래는 생각이 없었지만 서로 신뢰하며 오래 거래한 고객이니만큼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거절하기가 어려워 만나만 볼 생각으로 소개팅 장소로 나갔어요. 근데 저는 아예 그 자리를 나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기대감 없이 간 소개팅에서 아주 제대로 코가 꿰이고 말았거든요. 왜냐면 상대 여자는 평소에 제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참하고 지혜로운 성품이 느껴져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랑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게다가 대화도 잘 통해서 그날은 정말 둘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어요. 거의 새벽까지 대화를 했고 그날부터 우리는 말은 안 했지만 거의 정식적인 만남이 성사되어 버렸죠.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연애를 하면서 매일 저의 도시락을 맡아서 점심을 챙겨주곤 했어요. 그 사람도 같은 회사원이었는데 꼭 아침에 저희 집까지 와서 도시락을 주고는 출근을 했죠. 그럼 저는 그 사람을 회사까지 내려주고 저희 회사로 출근하면서 알콩달콩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는 거의 1년 조금 넘게 했어요. 결혼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2년 가까이 연애를 했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을 만큼 저희는 잘 맞았죠. 사람은 자고로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녀를 겪어보니 내 결혼 상대자는 이 사람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 승낙을 받게 됩니다. 프로포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해 놓고 멋진 야경이 보이는 곳에서 꽃다발을 내밀며 소소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소소한 프로포즈에서도 그녀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는 그 모습이 정말 천사처럼 예뻐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 둘이 손을 맞잡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 예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귀인이 온 것처럼 환대를 해 주셨죠. 아이고, 어서 와요. 바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누추한 곳으로 오게 해서 어떡하나. 우리 애한테 말만 들었지 얼굴은 처음 보는데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아주 잘생겼네. 아,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누추하다뇨. 오히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벌써부터 가족이라도 된 듯 정말 신이 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집에서 밥도 먹고 과일까지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죠. 사실 아내의 집안은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저희 집안과는 다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그런 쪽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는 이 사람 자체가 좋았고 부모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얼굴을 보기도 전에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예비 처가에서 인사를 잘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집안에 인사를 할 차례였어요. 이미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저희 신혼집부터 알아본다고 하시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만큼 제 결혼에 진심이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다며 얼른 데리고 오라고 재촉하셨던 분들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당시에 저의 여동생과 부모님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그녀를 맞이해 주었고, 역시나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저의 하나뿐인 여동생의 말이었는데요. 아내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동생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언니 어때? 어떤 사람이야? 1년 동안 만나는 내내 뭐 꺼림칙한 것 없었어? 전혀 없었는데. 우리는 만나는 동안 싸워본 적도 없어.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좀 여우 같은 기질이 있어 보인단 말이지. 남자들은 이게 문제야. 왜 이렇게 여자들이 여우짓 하는 걸 못 볼까? 하여튼 이 언니도 살짝 고단수 같으니까 오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여우도 여우 나름이긴 한데 이 언니는 살짝 쎄한 데가 있어. 그래? 사람 볼 줄 아는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좀 의외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나랑 만나는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마다 내 도시락 싸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수긍해주는 착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 에휴, 팔불줄 다 됐네 벌써. 알았어. 그래도 나도 오빠가 평생 노총각으로 늙다 죽을 줄 알았는데 결혼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 제발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래야지. 한 번 하는 결혼 진짜 평생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저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여동생과 이런 대화를 했었다는 것이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 도장을 찍고 나서 불현듯 이때의 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여자를 지켜봤었어야 했다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뭐가 보이고 들릴 때인가요? 그저 내 사랑하는 여인이 마냥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했을 텐데요. 저희는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잘 받아내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저와 아내의 직장이 모두 서울에 있었기에 저와 아내의 직장 중간거리쯤에 집을 잡았어요. 집은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통 크게 32평짜리 한강뷰 집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내는 너무나 좋아했고 그곳에서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저희는 아이를 바로 갖지는 않을 생각이었어요. 아내도 직장인이었고 저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직장 생활에 더 집중하며 신혼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뒤로 한 2년 정도를 그냥 저희 둘이서 알콩달콩 살았었어요. 이때는 서로가 너무 좋아서 아이도 없어도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근데 슬슬 저희가 나이도 차오르고 양가 부모님 쪽에서도 아이를 보고 싶어 하셔서 그때부터 슬슬 아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거의 1년을 가까이 노력을 하다가 정 안 되겠어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희가 자꾸만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다녀오기로 한 걸 저희 양쪽 부모님도 알고 계셨기에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결과를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처가 쪽에는 전화 통화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마침 주말에 식사를 하러 집으로 오기로 한 상황이었기에 얼굴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말이 돼? 며느리 말고 너도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쪽에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이후에 저만 따로 가서 검사해봤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대요. 나도 지극히 정상이고 아내도 지극히 정상인데 병원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 둘 다 문제가 없는데 왜 임신이 안 되냐고. 혹시 아가, 너 혹시 몰래 뒤에 가서 피임하고 그러니?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엄마는 저로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엄마 말을 들어보니 내심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도 궁금한 눈으로 아내를 쳐다봤죠. 그때 아내는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제가 피임을 왜 해요? 저도 어머니만큼이나 아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부인과까지 다녀왔죠. 저희가 더 노력해 볼게요. 임신이 뭐 덜컥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아내로 인해 저희는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임신이 될 거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아이는 계속해서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저희 엄마의 닥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던 집은 회사 근처이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사는 곳이랑도 멀지 않았기에 저희 엄마가 자주 오시곤 했었어요. 괜히 저희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를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아 미안했는데 아내는 괜찮다며 저희 엄마가 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엄마가 아내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타입도 아니었고 오히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 고생한다며 청소를 해주시거나 식사거리도 만들어 놓고 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는 더 좋다고 말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아이 가지고 아내에게 조금씩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같이 집에 있는데 집에서 만든 반찬을 넣어주기 위해 오신 엄마가 아내에게 그러더군요. 예, 넌 집에서 이렇게 있지만 말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라. 애가 안 생기면 애가 생기게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남들은 임신한답시고 운동하고 영양제 먹으면서 관리하고 한다는데 너는 어째 그런 노력이 없어? 우리 집안 씨 말리려고 작정했니? 어머니, 저도 영양제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저도 겨우 주말에 쉬는 건데 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나요? 아이는 때 되면 알아서 생기겠죠. 뭐야? 야, 너 네가 나한테 직접 너도 애 갖고 싶다고 말했었어. 기억은 하니?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무슨 애가 생기겠니? 내 말이 틀렸어? 정 안 되면 인공수정이라도 하면 돼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내는 저희 엄마의 막말에 반박을 하며 대들었어요. 솔직히 제 엄마지만 그동안 엄마가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를 압박하는 말을 좀 하긴 했었기에 저도 몇 번 말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아내가 나서서 대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는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해가며 화를 내셨죠. 뭐야? 너 이제 아주 그냥 이 시애미가 우스운가 보다? 어따 대고 바락바락 대들어 대들긴. 어른이 말을 하면 곱게 들을 것이지. 어머니가 억지를 부리니까 그렇죠. 그 운동 몇 번 한다고 안 생기는 애가 바로 생기겠어요? 제발 시덥잖은 소리 그만하시고 볼일 다 보셨으면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아내는 점점 너무한다 싶을 만큼 엄마에게 대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점점 더 싸움이 커질 것 같아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둘 다 입장이 이해가 되었기에 저는 모두에게 그만하라고 하고 엄마는 집에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아내하고는 임신에 대해 좀 더 대화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까 왜 그랬어? 우리 엄마가 심했던 건 인정하는데 당신도 말이 좀 지나쳤어. 나도 알아. 근데
진짜 어머님이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 당신이나 나나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것도 나 이해해. 내가 엄마한테도 모셔다 드리면서 더는 임신 압박은 하지 마시라고 했으니까 더는 말 안 꺼내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화 풀고 엄마랑 잘 지내. 알았지? 알았어. 아내는 저의 말에 수긍을 했고 그 뒤로는 두 고부가 잘 지내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희 엄마와 싸운 뒤에 생각이 많아졌는지 며칠 뒤에 갑작스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나 잠깐 휴직할까 싶어.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자꾸만 피곤하니까 내 몸이 더 축나고 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나 휴직 신청 좀 할까? 산부인과 소견서 써서 내면 질병휴직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나야 상관없는데 당신 일 계속 하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 계획도 거의 2년 넘게 안 세웠던 거고. 근데 휴직은 괜찮겠어? 그동안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이제는 내 커리어보다는 우리 아이가 더 소중해졌어.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집에서 몸 만들면서 임신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돼. 난 아무 문제 없어. 아내는 갑작스럽게 일을 쉬겠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때 당시에는 집에서 나가는 고정 비용도 거의 없었고 저 혼자 벌어서 살아도 충분했었기에 아내에게 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결혼 생활에 지옥길이 열린 것은. 아내는 그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고 그대로 질병휴직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는 집에 머무르며 정말 임신 준비를 하는 듯 했죠. 처음에는 오히려 아내가 일을 안 나가니까 더 좋았어요. 둘 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저녁에 밥 차려 먹는 게 힘들다 보니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는 일이 잦았는데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저녁상도 차려놓고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꾸준히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나름 임신 준비를 즐겁게 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아내를 보면서 뿌듯하고 일하는 게 더 힘이 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는 잘 생기지 않더군요. 또 그렇게 반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는 점점 지쳤는지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원래 아내는 거의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약속이 있다며 밖에 나가서는 저보다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해줬습니다. 일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려니까 힘들었을 테고 아내도 이제 여유를 즐기면서 친구를 만나며 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정도가 지나치기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거의 5번 이상은 나가서 놀다가 늦게 들어올 만큼 갑자기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좀 참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외출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외출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래도 집에는 일찍 들어와야지. 자기가 지금 혼자도 아니고 집에 남편이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밖에만 있어? 나도 좀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우리 애도 안 생기고 나는 더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지? 푸는 방법은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밖에 없는데 당신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줘? 아니, 나도 물론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 당신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늦게 들어오는 날보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건 알아? 그건 인지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애도 아니고 내가 꼭 집에서 맞이해줘야 하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잖아, 갑자기가. 나도 한두 번은 참았다고. 근데 정말 매번 이러는 건 나도 못 참아. 당신 애는 없어도 가정은 있는 사람이야. 어머나,
당신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이었니? 몰랐는데 진짜 꽉 막힌 인간이었구나. 내가 놀면 뭐 얼마나 놀았다고 빈정상하게? 나 진짜 서운해. 몰라. 나 오늘 나가서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오늘 나 찾기만 해. 아내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면서 삐진 채로 집 밖을 나가버렸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투닥거리는 때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서로 화내고 싸운 적은 없었기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그날은 아내를 다시 찾지 않았죠. 저는 아내가 그렇게 나가서 며칠은 더 머물다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 다음 날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하지만 냉전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고지식한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 매일 밤을 늦게 들어오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기에 절대로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당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야. 당신 일 왜 쉬고 있어? 임신 위해서 몸 만들 생각으로 일 그만뒀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때? 당신 매일같이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아이가 생길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런데도 나한테 이해 못 해준다고 화낼 수 있는 거야? 아내는 제가 요목조목 따지는 소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자꾸 그러면 당신한테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 못 줘. 그거 가지고 자꾸 밖에서 술 마시고 놀다 들어오는데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를 어떻게 줘? 아내는 제가 생활비를 더는 못 준다는 소리에 요동을 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이제 외출 많이 안 할게. 근데 당신도 생각을 해봐. 나도 진짜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낙심이 생기니? 그러니까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당신은 너무 나갔다고.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알았어. 알았으니까 화 좀 그만 내. 생활비 줄인다는 말도 취소해. 나 다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몸 만들어 볼 거니까. 아내는 제가 화를 내는 것보다 생활비를 줄인다는 말이 더 무서웠던 건지 얼른 그 말부터 취소하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는 아내도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외출하는 시간도 줄이고 몸 만드는 데 집중하는 듯 했어요. 근데 그래도 임신은 끝내 되질 않았습니다. 임신 계획을 세운 지가 5년이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저도 참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그 전부터 사실 저희 엄마가 아내한테는 못해도 저한테는 닥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죠. 야, 너 진짜 한번 살펴봐라. 분명히 네 아내에 피임하고 있을지 몰라. 안 그럼 매번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니? 아니면 인공수정이라도 해보자고 말 좀 꺼내보던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인공수정하면 여자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는 아내가 정말 피임이라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그게 아니어도 인공수정을 해볼까 했지만 그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웠죠. 그리고 혹시 몰라 저희 안방이나 집 곳곳에 피임 도구나 피임약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예기치 못한 시기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끔찍한 것이 나와버렸고 그걸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도 똑같이 저희 집에 왔다 가곤 했었는데 한 번은 엄마가 아예 작정을 하고 저는 출근을 하고 아내는 운동을 가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셨더라고요. 엄마는 냉장고에 집에서 가져오신 반찬을 하나하나씩 넣어주셨고 집안이 개판이라 청소부터 시작하셨다 하더군요.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안방 청소를 하다가
아내 화장대 서랍을 보셨다고 해요. 근데 왜 여자들의 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는 조용히 서랍장 구석구석을 찾아봤는데 세상에나 글쎄 여자들이 먹는 피임약이 발견된 거였어요. 엄마는 그게 발견되자마자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 넌 네 아내한테 깜쪽같이 속았다. 그동안 우리 집안을 속이고 있었다고. 네 아내는 그동안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으려고 쇼하고 있었던 거라고. 이제 어쩔 거냐? 내가 집안의 여자는 잘 들어와야 된다고 말을 했지. 정말 인상은 과학이라고 엄마가 누누이 말했었잖아.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그날 저와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다 불려 들어갔어요. 그때 저희 엄마는 발견한 피임약을 아내 쪽으로 집어던지며 말했죠. 이거 어서 설명해.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다. 그동안 피임한 거 아니라면서? 근데 이게 왜 네 화장대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설마 하면서 봤다. 하도 임신이 안 되는 게 이상해서 잘못된 행동인 줄 알지만 한번 물색을 해봤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속여? 다 필요 없고 당장 니네 이혼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서. 임신이 너무 무서워서요. 그리고 애 때문에 이이랑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출산율이 저조하겠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꼭 애를 낳지 않아도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마음의 준비만 다 하면 임신하려고 했어요. 그 피임약 얼마 전부터는 먹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부디 이해 좀 해주세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여보, 정말이야. 제발 믿어줘.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일에 미쳐서 있었는지. 근데 애 낳으면 다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저는 엄마만큼이나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럼 일은 왜 쉰다고 한 건데? 이것도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야. 그건 내가 좀 지쳤었어. 너무 일에 매달려 살아서. 그리고 정말로 운동하고 임신 준비하면서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야. 진짜야. 나 정말 얼마 전부터는 피임약은 먹지도 않았어. 아내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듯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아내가 평소에도 저한테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 후 스트레스, 우울증 같은 걸로 무섭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왔었고 그때마다 저는 괜찮을 거라며 다독여주곤 했었어요. 또 아내가 일에 얼마나 미쳐서 지내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아내의 말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딱 한 번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또 이런 일을 벌이면 그때는 얄짤없이 이혼행위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때 알겠다고 거의 다짐하듯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한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며 용서를 해주셨죠. 근데 그 뒤로 정말 아내는 피임약을 끊고 노력을 했는지 단 2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워서 바로 아내와 다시 산부인과를 갔고 거기에서 임신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때의 감격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장장 7년 만에 생긴 아이였기 때문에 제 기쁨은 더더욱 컸습니다. 그 뒤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양쪽 부모님 모두 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희를 축하해 주었어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세상이 다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그토록 바래왔던 아이였기에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태교를 하고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려고 했죠. 아내는 근데 입덧이 정말 심했어요. 아이가 까다로운 아이인 건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뭘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참 의아했던 게 저나 아내나 그렇게 음식도 가리는 편이 아니고 까다로운 성격이 아닌데 입덧을 심하게 하는 아내를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게 어쩌면 이 아이가 저에게 알려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와 문득 드네요. 아내는 정말 몇 개월째 웬만한 음식은 손을 못 댔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대령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겨우 먹을까 말까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필 밤중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동네 곱창집의 곱창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죠. 여보, 여긴 어떻게 아는 거야? 우리 데이트할 때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동네인데. 아, 여기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다니던 곳인데 완전 잊고 살았었거든. 근데 갑자기 먹고 싶네. 여기 배달도 안 하는 곳이라고 직접 가야 하는데 갔다 와줄 수 있겠어? 당연히 갔다 와야지. 당신 요즘 또 계속 잘 못 먹었잖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다녀올게. 저는 아내의 말에 의심할 것도 없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곱창을 사러 나가고 있었어요. 그 동네는 저희 집과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꽤 나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워낙 밤이 늦은 시간이라 살짝 졸려올 참이었는데 벼랑간 제 잠을 홀딱 깰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항상 연락을 잘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핸드폰을 항상 차량 거치대에 놓고 연락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받곤 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차량 거치대에 핸드폰을 놓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의문의 문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에게서 온 문자였고 저는 밤이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고객들과는 밤 늦게도 소통을 하고 있었기에 우선은 잠도 깰 겸 그 문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문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 마누라 믿지 마.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완전히 속은 거라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애는 네 애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처음에는 그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했지만 스팸 문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번호에게서 문자가 왔고 그 문자 안에는 이번엔 가히 충격적인 것이 함께 들어가 있었어요. 그 의문의 상대에게는 아내를 믿지 말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제 아내가 완전히 의문의 남성과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셀카를 찍은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2번, 3번 그 사진을 쳐다봤어요. 아무리 봐도 내 아내가 맞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신을 차린 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안 들 만큼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사람은 바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는 완전히 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누군데 이런 문자를 보내? 이거 진짜야? 사실이냐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흥분하지 마. 냉정하라고. 그 사진 전부 다 사실 맞아. 그 사진 속 남자가 바로 나거든. 저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의 상간남이라는 자였고 그 사람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싶으면 자신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상간남과 대면을 해서 만났죠.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그에게서 들어야 했어요. 그 여자, 당신 만나기 전에 나랑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한 여자야. 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싫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 비참함은 정말 당신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근데 몇 년 전인가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왔어. 내가 너무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그때 솔직히 말해서 나 그 여자 못 잊고 있었어서 결혼했다는 사실 알았는데도 만났어.
그리고 살림까지 차렸지. 근데 알아서 피임을 잘 하던 여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애가 내 애라고 얘기했어. 자기는 이제 애가 생겼으니 나만 사랑하겠다고 이제 나한테 오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뒤에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당신한테서 떨어질 생각이 없는 모양이더라고. 딱 그건 거지. 나는 그냥 남 주긴 싫은 사람, 그냥 옆에 끼고 가지고 노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알고 그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당신한테 내 얼굴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 짓을 벌인 거야. 그러니까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그 애 당신의 아니야.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확실해. 내가 다 확인했어. 솔직히 나도 당신인지 내인지 모르겠어서 그 여자한테 유전자 검사하자고 했고 그거 얼마 전에 확인했어. 그러니까 더 속지 말고 그냥 그 여자랑 헤어져. 그 남자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며 정말로 내 아내와 찍은 모든 사진과 산부인과에 다녀왔던 초음파 사진, 함께 나눴던 카톡 내용 등을 모두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상간남과 유전자가 99.9% 일치하는 검사지까지 보여주었죠.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아내는 그동안 제가 회사에 일 나가 있는 동안 제 눈을 피해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였고 나중에는 아예 일까지 쉬면서 이 남자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아내에게로 갔어요. 당신, 이거 뭐야? 제대로 설명해. 나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당신, 이 사진 누구한테 받은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반응을 보아하니 이거 당신 맞네. 당신 정말 이러고 다닌 거야? 그 애도 내 아니잖아.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맞아. 이거 당신의 맞아. 그럼 누구에겠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아니, 설명은 필요 없어. 여기에 이렇게 확인이 다 돼 있는데 뭘 더 설명하겠다는 거야. 여보, 그건 있잖아. 이거 진짜 아니야. 다 오해라고. 그래? 다 필요 없고 그럼 당장 나랑 다시 유전자 검사해. 아내는 머뭇거리면서도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완전히 울며 겨자 먹기로 유전자 검사를 해왔습니다. 그 뒤로 검사지를 가지고 왔고 결과는 정말 뻔하디 뻔한 결과였어요. 유전자는 역시나 일치하지 않았고 저는 그 검사지를 보자마자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온 여자 앞에 던져버렸어요. 이 뻔뻔한 여자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다른 남자의 배 가지고 와서는 내 애인 척 행세하고 진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정말 당신 사랑해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 사람이랑은 이제 헤어질게. 다 정리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웃기지 마. 너 나 속인 대가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두고 봐. 절대로 용서 못해. 저는 그 뒤로 곧바로 소송을 걸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처가에서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특히나 저희 엄마가 정말 배신감에 짓눌려서 이 여자 머리채를 잡아 뜯었어요. 이 아이 나쁜 년, 이 미친 년, 어디 속일 게 없어서 우릴 속여? 우리 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 피임약 처먹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너 같은 거 정말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다고.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너 절대로 용서 못해.
아주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절대로 너 이대로 그냥 이혼 못 시킨다. 그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할 거라고. 엄마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자꾸 흔들어댔고 보다 못한 제 여동생이 엄마를 말리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 여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더 때리세요. 저 더 때리시라고요. 화 풀릴 때까지 때리시고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신 이런 일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그동안 예뻐해 주셨잖아요. 정말 이에 어머님, 아버님 손주로 잘 키울게요. 평생 제 몸 다 바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여자를 보면서 이번에는 엄마를 말리던 제 여동생이 참을 수 없었는지 이 여자의 멱살을 잡고는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더라고요. 아내는 그 당시 유전자 검사지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저는 그 유전자 검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저희 부모님을 불러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난리를 피우면서도 아내가 헛소리를 하자 제 동생이 멱살을 잡아 끌고는 내쫓아버린 거였죠. 저는 그 유전자 검사지를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쪽 부모님께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올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 찍어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시더니 곧바로 저희에게 오셔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네. 우리 딸 절대로 용서하지 마. 절대 용서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전 장모 장인 앞에서 저도 참 허탈한 눈물이 나오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여자네 부모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여자를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완전히 인연을 끊은 듯 했어요. 그래서 소송하는 기간에도 단 한 번도 그 여자랑 같이 나타나는 적이 없었죠. 소송은 금방 끝이 났습니다. 완전히 당한 쪽은 제 쪽이었기에 저에게 모든 판결이 유리하게 났고 저는 그 여자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모든 이혼의 결론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혼 판결이 나고 나서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시나요? 야, 내가 너 진짜로 좋아해서 결혼한 것 같니? 웃기지 마. 너같이 키 작고 못생긴 인간한테 왜 내가 시집을 가니? 다 네 돈 보고 좋아했던 거야. 앞으로도 네가 만나는 여자들마다 네 돈 보고 달려들걸? 왜냐면 넌 진짜 볼품없는 놈이거든. 내가 진짜 사랑했던 건 바로 이 남자였어. 이 말을 이렇게 표독스럽게 뱉어버리고 가는데 저는 정말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사람의 끝이 이렇게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아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여자가 위자료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 것과 오히려 그 자식이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저의 아이였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훨씬 괴로워하며 아이를 데리고 와 키웠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 여자는 상간남에게도 버림받은 듯해요. 이혼하고 한참 뒤에 그 여자가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 자식도 도망간 거라고. 돌려내. 내 남자 당장 돌려내라고. 아니다. 아니야 여보. 나 좀 다시 받아줘. 나랑 우리 애기 좀 받아줘. 우리 갈 데가 없어. 내가 정말 미안했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그 자식이랑도 이제 정말 끝났어. 계속 들어보니 그 상간남은 자신의 집안의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해요. 형 가정을 파탄내고 가정 있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집안에 들어오는 게 집안의 수치라면서 말이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손주로 인정 못하겠다면서 무참히 헌신짝 버린 듯 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 아내는 상간남에게도 버림받고 미혼모로 지낼 수밖에 없던 걸로 보였습니다. 참 한심한 여자 같으니라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욕을 하다가 매달리는 그 여자에게 저는 딱 한마디 해주고 끊어버렸어요. 꺼져. 어디서 거지 행사를 하고 있어? 네 팔자 네가 꼰 거야. 알아? 그러게 처신 똑바로 하고 살았어야지. 어디 사람 배신한 데가 톡톡히 치르며 살아봐. 그리고 다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때는 이대로 안 끝날 테니까. 넌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뒤로는 핸드폰 번호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독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전 그 여자와의 악연을 끊을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밥은 먹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하나 속 모른다고 하죠. 저는 옆에 끼고 산 사람이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크나큰 배신감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정말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부디 저희 충격과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들이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